절대 비핵화 문제를 앞세우고 시작하면요. 문제가 풀릴 수 없습니다. 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9일날 그 남북의 지금 이제 고위급 네. 아마 조명균 장관하고 네. 리성권 네. 위원장이 만날 것 같은데 그렇죠. 조평통 위원장. 네. 북측 위원장이 많아서 그냥 좀 네. 앞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평통 위원장이 나오는데 예. 그 만남에서는 가능하면 전 평창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평창에 집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면 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네. 대북 영유아 지원, 임산부 지원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네. 베를린 구상에서 이미 밝힌 것들이고 거죠. 예. 또 이 문제는 또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학업을 다투는 문제고 네. 뭐 그런 문제고 또 이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는 어찌됐든 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들고 올 청구서가 뭔지 그 내용을 청구서를 좀 보고 가부 여부를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비용, 돈 얘기를 반드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연기가 아니라 아예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답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이제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그 얘기 말고 일단 당면한 평창 올림픽에 집중을 하고 그밖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인도주의 문제죠. 이산가족 상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연로하셔서 금강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인도적인 이슈로 좀 그 압축해서 밀도 있게 회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담 의제를 두 분이 정해 주셨어요. 네. 저 인도주의적 문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대찬성이죠. 네. 근데 그것만 하고 또 말면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한 번 회담으로 끝이 아니고 저는 이번 회담에서 매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다음에 언제 뭘 위해서 뭔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좀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전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 만약에 이제 핵 문제 관련해서 예컨대 이제 특히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쌍중단 이런 걸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럴까요? 그런 요구 저는 그 요구까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다 보면 남북 관계 차원에서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축소돼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신년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 지지 의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은 직접 쓰지 않았지만 당권 회담을 하자는 거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평창과 관련된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치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꿔내고 또 어차피 평창 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뭐 군사적 후폭풍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평창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우리는 보낸다. 또 회담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분위기 자체를 좀 확 바꿔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무디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국면 자체를 좀 더 우리가 그 평창이라고 하는 틀로 좀 잡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을 사실 비핵화 문제 어렵지 않습니까? 남북 당국 차원에서 이야기해봤자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국제사회에 주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또는 뭐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에서 뭐 비핵화 또는 뭐 예를 들면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 이야기들을 큰 틀에서 좀 이번 회담에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나가면서 비핵화 문제는 좀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평창 올림픽을 그냥 일회적인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막 만들어서 뭐 군사회담도 하고 무슨 예컨대 이제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뭐 국회회담도 그렇죠. 열고 뭐 다양한 민간 교류도 확대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점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점이라면 네. 다음번은 이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점에서 그다음에 선. 이제 면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방면적으로 좀 확대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씩 성과들이 나온다면 또는 네. 남북이 대화를 좀 하는 흐름에서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네.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긴장이 좀 떨어지면 국제사회와의 또 북한과의 대화도 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신년사 내용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 무력 국가를 완성했음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평창에 온다는 거 뭐 이거 전부 다 위장 공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략가의 한 사람으로 네. 신년사를 솔직하게 분석을 해보자면요. 네. 그 행간에 있는 뜻을 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행간의 뜻을 파악하는 건 쉽다. 예,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처한 입장이 어떻고 뭘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신년사를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 가장 그 키워드로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경제, 자립경제, 그 다음에 각 공업 부분에 대한 뭐 활동 촉구 뭐 이런 경제에 관한 얘기가 한 절반 가까이 장황하게 나와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절박하다는 거. 굉장히 절박하다는 이게 한눈에 딱 띄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죠. 네. 통상 신년사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 보면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부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파격적이에요, 이 부분은. 네. 이 얘기는 지금은 한국을 이용해서 뭘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해요.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 얻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지만 네. 이제 한국을 이용할 상황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네. 또 그 안에 보시면 핵과 로켓 같은 얘기가 20몇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포기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핵무력 완성을 오히려 이제 과시하는 표현들을 했고 이 부분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 예, 핵 보유국으로 간다는 건 명확하게 했죠, 그죠? 네. 그다음 미국에 대한 협박 경고성 발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핵 단추를 포함한 네. 그 외세 배척 발언도 중간에 몇 번 들어 있고요. 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한테 그 선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반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어요.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말라. 네. 남북한은 우리끼리 할 거니까 네. 그 한반도는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이완,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 목표를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들이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미국하고 좀 가까이 지내지 말고 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국제 제재 이거 지금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좀 말려서 국제 제재 좀 못하게 좀 말리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다급한 거는 와서 좀 도와주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체면 좀 세워주고, 이게 한국한테 지금 바라는 겁니다, 북한이. 근데 이제 국제사회의 그 분위기는 우리 언론인들이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미사일을 17번 쐈고요. 네. 그 전에는 25번 쐈고요. 네. 핵실험을 6번 했고요. 네. 예, 국제사회가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한다고 해서 아이고 개과천선해서 불량 정권이 우량 정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초를 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는 냉정하게 중심 잡고 북한을 상대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듯한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이면 네.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핸들링하고 통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네.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 네. 국제사회 쪽하고의 관계도 지키고 북한과의 관계는 그건 김 교수님 말씀 딱 맞아요. 한꺼번에 많이 원하지 말고 네,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이번에 먹고 좋은 관계를 그냥 가져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불량 정권이고 국제사회에 사실은 이제 낙인이 찍힌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버선발로 나서서 맞이하고 막 극진한 대접을 해준들 결국 북한이 한국만 이용해 먹고 네? 그냥 가버리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김태우 교수께서 하셨어요.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략가 입장에서. 자, 김 교수님 지금 이 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버선발로 나서고 뛰어나가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구두를 신고 가는 정도는 아닌데 네. 운동화 신고 가는 정도. 운동화.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네, 빨리는 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운동화 끈도 제대로 메고 가는 네.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네. 지금의 국면을 만들어낸 출발점은 지난번에 미국 NBC 네. 와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터뷰죠. 예. 경강선을 타고 가시면서 네. 인터뷰를 했던 내용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대통령이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꺼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이 미국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무 관련 없이 꺼낸 게 아니고 이미 미국하고 조율한 상태에서 꺼낸 겁니다. 그것은 실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날 신년사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은 네. 그때까지의 과정에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네.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서두른다는 그런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땐 그건 서두르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은 이미 잡았던 것이고 네. 또 2월 9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네. 지금부터 한 달밖에 안 남은 날짜입니다. 2월 9일 평창. 2월 9일. 예. 그러니까 1월 평창 9일. 올림픽 개막. 그렇죠. 올림픽 개막이 2월 9일이고 딱 한 달 앞두고. 1월 9일 날 회담하자고 예. 제안한 것도 우리가 그 의미도 있는 2월 9일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1월 8일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월 9일이 우리로서는 적당한 날짜로 받고 그렇게 네. 제안한 것이고 오늘 이제 북한이 화답한 것이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야 이러다가 북한이 또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또 이러다가 뭐 한 10일, 13일 뭐 이렇게 하면서 판을 완전히 또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바로바로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MBC와의 그 인터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화답한 이후의 부분들은 네. 2월 9일까지의 시간을 보면 상당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북한에서 내려와야 되는 문제, 아까 이제 김태우 교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네. 물론 과거의 경험들이 몇 차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빠듯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운동화 신고 제대로 끈 메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남북관계 차원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핵 문제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뒤로 미루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좀 뒤로 미루면서 가는 예. 이런 것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버선발이 아니라 운동화 딱 신고 끈 단단히 매고 남북 관계를 교류와 협력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다. 막 정신없이 막 버선발로 네, 나가서 아닙니다. 막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 교수님의 포인트는 이 상황과 이 국면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고 가는 것이죠. 함께 끌고 가는 그렇죠. 건가요? 예.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세우고 가는 거다. 우리 정부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 또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네. 당연히 있겠죠. 예.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평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좀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갖고 거기에 막 그 집어넣기 시작하면 네.
또 상황이 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평창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평창만 얘기를 하면 사실 오늘 같은 토론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평창을 통해서 예. 뭘 얻을 거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렇죠. 나온 것이고 예. 거기에는 비핵화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또 버선발로 지금 뛰어나가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예. 예. 그러나 평창 얘기 말고 다른 얘기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네. 사실 국민들한테 별로 알려줄 게 없어요. 평창은 스포츠 제전인데 네. 북한에 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영하고 박수 쳐야죠. 예. 그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평창 자체는 남북 그리고 뭐 세계 축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네. 올림픽 축전도 있고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바라는 바인데 요걸 계기로 해서 일테면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 90일간의 노력으로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제 전쟁 위협을 그 평화의 모드로 바꾸는 그런 그렇죠. 90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예. 남관계에서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 또 네. 새로운 것들을 이제 모색하는 거죠. 이 90일 네, 동안. 이미 이제 오는 건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앞으로 한 80일 남은 이 기간 동안 네. 남관계 차원에서 앞으로의 남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남북이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네. 통신선도 이미 개통이 됐고 다양한 방식이 있고 네. 또 북핵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군사 긴장 수위를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떨어뜨렸으니까 이걸 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네. 건 저도 김태우 교수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8, 90일 동안을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대화로 네. 또는 뭔가 성과가 네. 어렵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가는 방향들을 한미 중 네.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네.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네. 북한과의 한편으로 설득, 또 네. 한편 또 압박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8, 90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예전에 보면 이제 저도 통일부 출입 기자를 오래 해가지고요. 이게 보면 늘 회담 의제 그다음에 뭐 어디서 만날 거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막 틀어져서 못 만나고 막 이런 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회담은 잘 성사가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의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개성공단 문제가 나올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 뭐 회담이 이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필연적으로 나오지요. 네.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고 금강산 얘기도 아마 금강산 관광 얘기도.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예. 뭐 훈련 얘기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고. 근데 모든 것이 초점이 북한 비핵화에 달려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국 안에서도 이견들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보신다면 우리가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고부터 먼저 얘기하면 남북 간에 아무것도 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 계속 만드는 거 뻔히 보면서도 계속 경협을 진행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래서 사실 그 질문도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져요. 네. 사실 뭐 아까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가자는 것. 네. 중국이 이제 사실 경제 개혁할 때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국이 만약 그렇게 기조를 취하기 시작하면요. 네. 바로 현실 문제에서 바로 부닥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하고 부닥칩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 말씀을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 재개하는 즉시 바로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 돼요. 그 안보리 결의가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11개가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16년 3월 달에 나온 2270호부터 지금 마지막에 나온 2397호까지 예. 이 6개의 내용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강력한 제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금강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국제사회한테 우리가 북한에 현금 주는 거는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바로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가 네. 난관이 바로 부닥치는 문제들이에요. 자, 김 교수님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저도 김 교수님 그런 국제사회 제재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또 지금 당장 개성공단 문제를 의지화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 개성공단 문제는 저는 풀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건 이제
어느 시점의 문제이고 또 어떤 방식의 문제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죠. 네. 뭐 계속 뭐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만 그 과정 자체는 충분히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상당히 이제 뭐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어제 통화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저는 그 핵심이 내 가족을 한국에 보내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누가 올까요? 이방카가 올지 이방카가 또 아니면 부인이 올지 모르겠는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저는 압축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도 평창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또 적극적 의지가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다음 문제. 평창 이후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미 간에 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 이견을 좁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견들을 좁혀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중국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외교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접근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국면에서 앞으로의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미국과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나 또는 미국과의 어떤 그런 상호 간의 어떤 그 불신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가면서 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차후의 문제로 좀 두고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벌써 남북이 단독 정부 수립한 지 70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남북이 갈려져서 진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신뢰가 쌓인 70년이 아니라 불신이 쌓인 70년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걷어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김 교수님 말씀대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술 한 술, 한 발 한 발 남북 관계를 좀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김태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쭉 봐왔는데 잘 안 됐다, 이런 결정론적인 입장이세요. 이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꼭 믿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를 세게 쳐가지고 이 사람들 도대체 믿고 같이 일하기 어렵네,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현 교수님 좀 젊으시니까 돌파해야 된다.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해봤으나 잘 안 됐다. 이제 약간 이런. 뭐 저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쪽을 돌파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희망사항을 자꾸 말씀하시고 한미 간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당일론을 자꾸 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좁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니까. How to. 어떻게 할 건지. 좋은 말씀하는 거는 다 좋은데 실제로 핸들링하는 거는 그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다시 문을 연다.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죠. 남북관계 하나의 참 희망이기도 하죠. 기업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재가 풀려서 개성공단, 금강산 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국제 제재 무시하고 남북 관계를 중시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열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후자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와 로드맵을 밝혀야지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한테 달린 문제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한테 달린 문제입니까?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견을 좁히자. 어떻게 좁힐 건데 여기서? 난 참.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맡기자 그러면 그럼 북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시절이죠. 그냥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의지와 희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ICBM급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저는 100%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랄지 네. 또는 종말 단계에서의 유도책의 문제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북한이 기술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고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북한이 해결이 덜 됐는데 북한은 또 그 핵무력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뭐냐면 이 갭을 북한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은 제가 볼 때는 핵무력 완성 선언과 더불어서 대외적으로 평화공세, 네. 그다음에 대화공세 네. 이쪽으로 가리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이 평창 이 부분도 그 과정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평화공세, 대화공세라고 하는 부분이 네. 물론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자기 입장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술적인 측면 네. 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 평화공세, 대화공세를 네. 어차피 그들이 꺼내는 이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으로 네. 바꿔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 일본,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그 작업이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해 이제 신년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TBS TV와 라디오가 결합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방송.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런 것도 그런 거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TV와 라디오가 동시에 만나는 전 TBS 네. 라디오 저는 아주 뭐 계속 예. 듣는데 아침부터. 텔레비전도 계속 보세요. 김어준 예. 그 무슨 뉴스공장. 뉴스공장. 예, 그렇군요. 네. 그 역사적인 도킹. 그 도킹을 시도를 하는 건데요. 지금 TBS FM에서는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일구 DJ가 라디오 부스에서 아마도 지금 저희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하고 계시네요.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고 아마 조만간 내려오셔서 저희 방송하고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뭔가 얘기하는데 소리가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신선한 충격. 신선한 충격이시죠. 굉장히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저희 방송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대한민국 미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TBS가 이런 것도 합니다. 놀랍죠? 아니, 또 최일구 앵커님은 굉장히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시원시원하죠. 인생 모임이. MBC부터 아주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시도가 한국의 미디어의 역사를 또 한번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관계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미디어의 역사도 바꾸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점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9일날 직접 우리의 파트너로 나오실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인데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강경파지요. 네. 이제 김명철 정찰총국장 시절 그 밑에 신복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대좌, 우리로 말하면 대령 정도 되는 계급으로 이제 예표를 하셨는데 이제 재작년에 김양근 통전부장이 사망하면서 김명철 정찰총국장이 그 후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통전부장으로. 가면서 이제 같이 옷 벗고 제대하고 민간인으로 이제 바꾼 건데 이분이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데 아주 전문입니다. 소리 지르고 박차고 나가는데 전문이고 굉장히 과격하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정말 대화를 중시한다면 좀 더 부드러운 대화파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매파를 보낸 겁니까? 그건 북한의 결정이니까 우리가 그걸 시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격입니다. 격. 사실은 이미 품격 얘기하시는 겁니까? 품격? 조평통 위원장 자격으로 전통문을 보냈고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파트너로 이미 북한이 지적해서 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해야 돼요. 북한의 조평통이라고 하는 단체는 정부의 통정부의 관할을 네. 하고 있는 단체지만 네. 정부 조직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정부 조직 됐어요. 알아요. 이제 그 최근에. 남북한 이 관계 때문에 정부 조직으로 편입해 넣은 것이지 네. 사실은 조평통이 정부 조직이 할 수 없는 말들을 온갖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라고 이제 조평통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북한식으로 하자면 우리도 북한의 통전부장하고 대한민국의 예. 뭐 이탈주민지원재단 네. 이사장 아니면 알겠습니다. 뭐 통일연구원장 이런 사람이 나가도 됩니까? 들어오시네요, 지금. 자, 교수님 저기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 지금 그 최일보 앵커가 라디오 부스를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희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연예인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연예인. 원래 연예인이십니까? 김 교수님 원래 최일보 앵커를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 조평통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저는 인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저는 예전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그 기사 리포트 할 때는 많이 이제 아, 저희가 받고 네. 앵커도 하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앵커 하셨죠. 네, 맞습니다. 문화방송에서 앵커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TBS가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년 들어서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저희가 앞으로 건수만 있으면 함께 만나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 조금만- 말씀은 제가 예. 그 매듭을 지면 네, 그겁니다. 이번에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지적을 네.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제 거기에 말씀.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반론을. 네. 지금 이제 조평통 위원장 리성권 위원장 네. 북한에서 대체로 보면 조평통하고 통전부를 이렇게 네. 보통 역할을 부여시킵니다. 통전부는 정치 군사적인 사안들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대남 그런 회담, 네.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은 주로 조평통이 맞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조평통 위원장 네. 정도를 우리가 네. 과거에도 장관들이 만나는 수준으로 또 만난 적들이 꽤 있었어요. 격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 교수님 말씀처럼 네. 내용상 보면은 뭐 양보하는 거죠. 그 떨어질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렇게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 네. 형식적으로 보면 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성권 위원장 같은 경우 오늘 낮에 제가 이제 네. 여기 오기 전에 네. 이성권 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분하고 이제 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단독인가 해가지고. 아니. 원장님 만나시면 뭐 아니 아닙니다. 근데 누구요? 그게 아닌데요. 근데 그 이성권 위원장이 상당히 좀 걸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걸한 성격. 좀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통이 큰? 목소리를 목소리가. 어제 발표 네. 들으셨겠습니다만 목소리도 굉장히 걸걸하고 약간 군인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그래서 실제로 좀- 군인 출신이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자 때도 이제 김태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남 그 회담할 때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이런 케이스들인데 네. 어쨌든 이제 이성권 위원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그가 맡은 역할이 조평통 위원장의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아마 전체 그런 지시를 받고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그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네. 이번엔 남북이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네. 크게 뭐 무리가 네. 없는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네. 하자면요. 우리가 북한보다 모든 것이 우월한 입장에서 뭐 북한이 때를 쓸 때는 좀 받아줄 수밖에 없고 해서 사실 넘어간 게 참 많은데요. 네. 과거에 우리 장관급 회담할 때 북한 내각 참사가 우리 장관 만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조평통 서기국장이 네. 장관 만나겠다 해서 그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북한의 이런 그 일종의 고약한 그 버릇이죠. 이것을 그 형성해 준 데는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사안인데요. 네.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이번에도 아마 북측에 누가 나올 거냐 이것을 좀 보면서 우리 측의 회담 대표를 좀 찾겠다. 네. 이런 준비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명균 장관이 발표할 때도 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네. 그런 표현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뭐냐면 지금 김태호 교수 말씀하신 딱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명균 장관이 나가는데 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뭐 참사, 뭐 예를 들어서 국장급 정도가 나온달지 이러면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또
여론이 안 좋죠.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의 언론들이 참지 그렇죠. 않을 겁니다. 참지 않죠. 네. 리성건 위원장 정도라면은 네. 우리가 조명균 장관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네.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해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충 다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어찌됐든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걸린 그렇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풀어나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 가운데 사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제 통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협력해줄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변적인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을 잘 핸들링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적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북한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할 거냐, 북한의 상황 관리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죠.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금방 얘기를 집어넣었죠, 그죠? 한반도 운전자론을요? 예, 이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정부 취임 초에 좀 하다가 이제 금방 집어넣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오히려 대통령이 하셨고 이제.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바깥에서는 운전자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한반도를 들었다 놓았다 한 운전자는 북한이지 대한민국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반도의 운전자는 북한이지 남한이 아니다 이런 북한이 말씀이시죠? 계속 사고를 치니까요. 예. 그리고 사고를 치다가 웃는 모습으로 대화하자고 돌아오면 네. 못된 자식, 집 나간 자식이 또 집에 돌아올 때 부모가 그걸 어떻게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하자면 또 항상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북한이 사실상 들었다 놨다 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네. 이제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큰 그림에서요. 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저울질해야 됩니다. 이거를 양쪽 다 똑같다 동일선상에 놓고 네. 양쪽 어느 거 하나도 다치지 않게 외줄 타기를 하겠다 그러면 양쪽 다 다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알아야 되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안보 문제가 중요한 시점 동안에는 적어도 동맹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이 비중의 차이를 네. 확실히 표방하고 중국을 상대하고 북한을 상대해야지 이게 그 등거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요. 네. 정말 양쪽 다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고요. 네. 양쪽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상황에는 우리의 국력이 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끼지 않으면 자기 나라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만큼 우리 국력이 큰 상태에서는 문제 없어요. 돌파하면 돼요. 네. 근데 불행히도 그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큰 지혜라면 이것도 하나의 지혜다. 중심 잡기에 필요한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우울하네요. 그러니까 늘 나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그 중국 문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을 분명히 세우고 관계를 풀어야지 한미동맹도 한중관계도 둘 다 놓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중심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훈 교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십니까? 생각이 다른 거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기반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네. 현재까지 또 상당 기간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게 네. 한국의 안보, 네. 또 한반도의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미국의 역할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중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또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과 협력 없이 북핵 문제, 남북관계 문제 또는 통일 문제 나아가서는 네. 이 문제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은 대단히 어렵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한미동맹에 기반하면서도 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양날개로 끌고 가야 된다. 양날개로.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는 예. 사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점을 찾기 어렵다. 또 하나는 그렇게 가야만 네. 우리가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네. 노력을 기울여야만 네. 그래야만 우리의 어떤 주도적
역할.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운전자론이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네. 저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한국이 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 전체 문제, 네. 핵 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네. 한국이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역할은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만큼 남북관계 사안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 국제사회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공간이어야 된다. 네. 그들 국가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라고 하는 이 틀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해나가면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지정학적 또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한 없겠습니다. 1분만 더 네, 보충 수 있을까요? 1분만. 예. 지금 이제 또 당위론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다 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극으로 세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양쪽을 다 끌어안습니까? 참 이게 그 앞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네. 남북 대화에도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의 네.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견제를 뚫고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네.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네.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네. 짜장면 또 시켜놓고 제가 보기엔 그 하루 얘기 또 해야 하려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미중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 얘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짜장면 시켜놓고 한 3시간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짧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끝으로 전 세계에서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약 30초씩만. 예, 좀 더 제가 시간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짜장면? 아, 예. 선배님께 먼저 약속. 예, 북한의 이 평창 올림픽, 그리고 평창 이후에 그 4월 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연기하는 이 상황까지 하고, 북한, 이 말 꼭 들어라. 뭐 괜히 뭐 한국이 뭐 침략 전쟁 연습한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네.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 바쁜 나라가 어떻게 언제 우리가 전쟁 준비합니까? 우리는 방어하기 전쟁 건강하죠. 북한이 그 핵 포기하고 상생 남북 상생을 진정성을 실어서 희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저 같은 보수파는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 핵 포기하고 상생으로 나와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는 국제사회 눈치 안 보고 뭐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서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반대급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민족적인 반대급부 아닙니까? 핵 포기하고 상생으로 나와달라. 북한이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김용윤 교수님, 끝으로 북한에 하고 싶은 당부 말씀.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남관계의 조그마한 것들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이 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뭐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뭐 앞으로 한 4, 5년 뒤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22년도 5월 9일 날 정권이 끝나는데 네. 그때쯤 되면 아마 남한에 있는 이산 1세대 10,000명 단위로 떨어집니다. 이건 숫자가 이미 다 우리가 예정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산가족 상봉부터 좀 네.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북측이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 직후에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주의를 끝까지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금 가장 슬픈 이산 가족들 만날 수 있게 북한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따뜻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도 경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일구 앵커는 안 나오시나요? 좀 오셨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